이번 강의에서는 단어의 형성 부분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 형태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그전 강의에서 배웠던 품사,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단어의 형성, 이렇게요. 품사가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다 거기서 나는 줄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를 보면은 단어의 형성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 내용들을 꼭 잘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어의 형성 단원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들어봤을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 형성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 단어라고 하는 거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뉩니다. 단일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단어에는 꼭 하나의 형태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소가 결합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는데요.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된 것을 말하고요. 파생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형식 형태소가 앞에 오냐 혹은 뒤에 오냐에 따라서 접두 파생어 그리고 전미 파생어로 나뉘고요. 합성어 같은 경우는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 또는 품사에 따라서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혹은 또 의미에 따라서는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뭐 이런 걸로 나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복합어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어 중에는 형태소가 3개 이상 결합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때 유용한 개념이 직접 구성 요소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교과서에서는 이 개념이 잘 나오진 않지만 이미 모의고사에서는 수차례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얘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매년 나오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직접 구성 요소는 어떤 말을 칭의를 두고 일단 둘로 나누었을 때 그렇게 나누어진 두 요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층위를 나눠서 분석하는 것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헛손질 그리고 먹이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둘로 한번 쪼개볼게요. 먼저 헛손질을 쪼개볼까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손질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고, 먹이통도 먹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통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나눠 놓고 봤더니 헛손질에서 손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헛은요, 헛이라는 말을 우리가 따로 단독적으로 쓰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손질에다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헛은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는 먹이통을 볼까요? 먹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통도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할 만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손질, 그리고 헛, 먹이, 통, 이런 각각의 동그라미 친 녀석들이 바로 직접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에서 그 직접 구성 요소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위에서 살펴봤던 파생어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형식 형태소가 없는 먹이통 같은 녀석은 합성어가 되죠. 이때 이 실질 형태소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단어의 형성 파트에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어근이라고 부르고요. 이 어근 뒤에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이 형식 형태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헛은 접사로 형식 형태소가 되고 통은 실질 형태소다. 따라서 헛손질은 접사, 어근의 구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생어가 되고, 먹이통은 어근 그러니까 실질 플러스 실질이라는 말이겠죠. 이런 구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성어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형식 형태소 역할을 하는 단어이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 모두가 실질 형태소 자격을 가지는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헛손질과 같이 파생어를 만들어내는 단어 형성의 절차를 파생법이라고 하고, 먹이통과 같이 합성어를 만들어내는 단어 형성의 절차를 합성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이런 파생법과 합성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헛손질과 먹이통을 둘로 나눈다고 치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헛손질은 마치 맨손이라는 단어와 그 구성이 똑같고, 먹이통은 강산이라는 단어와 그 구성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손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뒤에 있는 손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맨은 뭐예요? 네, 손은 손인데 아무것도 뭔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이런 식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을 뿐이죠. 맨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독으로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 즉 접사가 됩니다. 헛손질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손질은 손과 같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그리고 헛은 그냥 단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접사죠. 강산을 볼까요? 강산은 강 그리고 산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먹이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라는 말 그리고 통이라는 말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헛손질은 맨손과 같이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먹이통은 강산처럼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분석을 해보자면 뭘 분석할 수 있냐? 바로 손질과 먹이를 한 번 더 분석할 수 있기는 해요. 손질을 반으로 나누면은 손과 질이 되죠. 근데 이때 실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손에 있습니다. 얘가 지금 실질 형태소가 돼요. 이 질이라는 말은 손에 붙어서 그냥 어떤 것을 하는 행위, 앞에 있는 걸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런 식의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질은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이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형식 형태소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파생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손질은 뭐가 되냐? 파생어가 됩니다. 먹이도 한번 볼까요? 먹이에서의 실질적인 의미는 먹에 있습니다. 먹다에서 온 거니까요. 이 뒤에 붙는 이는 먹다에 붙어서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접사예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이 먹이도 파생어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헛손질은 파생어긴 파생어인데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는 파생어예요? 또 다른 파생어를 가지고 있는 파생어고, 합성어는 그 안에 파생어를 가지고 있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죠.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헛손질 안에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파생어다. 먹이통에서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파생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 분리되어 나왔던 구성 요소만 따진다는 거. 그래서 헛손질은 파생어가 되고 먹이통은 합성어가 됩니다. 더 알아보기 내용은 지금 살펴봤던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바로 문제로 가지고 왔으니까 진짜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9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복합어라고 했죠.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근데 이 지문은 형태 파트와 문장 파트가 함께 나온 거라서 지금 이 문장 구조를 구분하는 데에도 이 직접 구성 요소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민물고기, 그러면 이 민물고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바로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이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민물 자체도 물과 민이 합쳐진 말이겠죠? 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 될 거고, 그리고 민은 이런 실질 형태소에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니까 형식 형태소, 즉 접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물 자체는 파생어가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민이 형식 형태소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를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혹은 여러분들 직접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민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보세요. 쉽게 어떤 말이 문장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면은 실질 형태소라기보다는 형식 형태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접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단독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첫째,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만약에 살얼음이 있다고 쳐볼게요. 살얼음은 얼음과 살로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말에 살얼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이때 이 음이 용언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는 살얼이 용언으로 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살얼다라는 말이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얼, 이렇게 분석하는 건 맞지 않고 살과 얼음으로 분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 지금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전체 구성과 그 직접 구성 요소들과 의미가 서로 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벽돌집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를 나누면은 벽돌과 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도 충족을 하죠. 왜냐면 둘 다 이런 말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벽돌집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집은 집인데 벽돌로 만든 집이잖아요. 그래서 벽돌과 집으로 나누면은 그 의미가 전체와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벽과 돌집으로 나누게 되면은 의미가 되게 이상해지고 모호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집은 벽돌과 집으로 나누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런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다 보면은 어떻게 둘로 나누는 게 더 타당한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민물고기라는 말이 있을 때 이거를 만약에 직접 구성 요소로 두 요소로 나눈다고 치면은 지금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 민물과 일단 고기로 나눈다. 민물이라는 말도 존재하죠. 그리고 고기라는 말도 존재해요. 그리고 민물고기라는 말은 고기는 고기인데 민물에서 사는 고기를 말하는 거니까 전체와도 의미가 서로 통하죠. 이렇게 나누고 나서 봤더니 이 민물이라는 게 다시 민과 물로 나뉜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말하는 것 중에
이 민모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가 바로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아래 단어들을 분석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들이 옷입니다. 자,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옷이라는 말이 딱 눈에 보이네요. 나들이 옷. 옷은 옷인데 나들이 할 때 입는 옷이다. 자, 나들이란 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합성어는 맞습니다. 그렇죠? 1번 선지를 보니까 합성어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합성어인지 아닌지를 또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밑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를 두 개로 쪼개면은 옷과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들이가 합성어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라는 뜻이니까 나들이를 한번 나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나누려면은 이렇게 나들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나들다라는 말을 모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게 사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 이는 파생어를 만드는 정말 대표적인 접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가 있네? 얘 접사네? 그럼 나들다는 말을 내가 잘 모르지만 뭐 이런 식의 용언이 있나 보지?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분석을 진짜 못하겠어. 그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나들다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어딜 돌아다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거든요. 동사 뒤에 지금 이라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나들이 자체는 뭐가 될까요? 접사인 형식 형태소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파생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성어인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인 합성어니까 1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눈웃음을 볼까요? 눈웃음을 둘로 나누면은 이번에는 쉽죠. 이렇게 눈과 웃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눈웃과 음을 나누려고 한다면은 눈웃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눈과 웃음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눠놓고 봤더니 이거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눈웃음은 합성어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웃음이 이제 뭔지를 더 보면 되겠죠? 웃음은 웃다에서 온 웃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웃은 당연히 실질 형태소가 될 거고요. 이때 뒤에 오는 음은 웃다 뒤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예요. 따라서 웃음은 뭐가 된다?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가 된다. 그러면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지금 파생어인 합성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2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드높이다입니다. 이거를 나눌 때 선생님 높이라는 말을 제가 아니까 드와 높이 이렇게 나누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합성 용언일 때 있죠. 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어찌 되었든 뭔가 합쳐진 용언으로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앞에 붙은 녀석 있죠. 그 녀석이 뒤에 붙은 녀석보다 먼저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높다 이런 말에다가 이라는 말이 더해졌다고 보면 돼요. 이 이라는 말도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얘는 피동이나 사동을 만드는 접사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드높과 이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가 접사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이 드높이다의 품사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가 되는 게 일단은 맞겠죠.
그러면은 드높이 합성어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드높다는 다시 드와 높으로 나뉘는데 이때의 높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드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나요? 얘만 가지고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높다라는 말에 붙어서 매우 정도가 심한 뭐 이런 거를 더해주는 그런 접사입니다. 따라서 드높다는 뭐다? 파생어이다. 그러니까 합성어라는 말은 틀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집집이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쉽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많이 나온다는 접사 이가 숨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집이라는 말이 진짜 어색하긴 한데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뭐 집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가 접사죠. 그러면은 집집이는 일단 파생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집집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집과 집으로 분석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집집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가 됩니다. 파생어라는 말은 잘못되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놀이터. 놀이터는 이터라는 말이 없죠? 이거는 당연히 놀이와 터로 구분을 합니다. 터라는 말도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이도 마찬가지. 따라서 놀이터는 합성어가 되는데 파생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놀이라는 말도 또 나오네요. 이라는 접사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놀이라는 어근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놀이 자체는 파생어가 됩니다. 합성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어찌되었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문제로 나온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단어를 주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합성어인지 아니면 파생어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어근과 접사라는 내용입니다.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그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근에 붙어서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거나 기능을 더하는 것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했는데 그거를 접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품사 분류할 때 아주 가볍게 다뤘었잖아요. 접사,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은 모두 형식 형태소가 된다. 아래에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풋사랑에서 풋, 그리고 엿듣다에서의 엿, 놀이에서의 이, 잡히다에서의 히 이렇게 동그라미 친 녀석들만 가지고 문장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을 더해주거나 아니면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접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접사를 형태소로 분류하게 되면은 뭐다? 그게 형식 형태소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근에 접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접사라는 거는 형식 형태소야. 그리고 어근이라는 거는 실질 형태소야. 이런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접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의미나 기능을 더하는 건데 이런 접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으로는 바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요? 단어의 형성이었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단어로 등재가 되는 녀석들은 사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접사의 종류입니다. 접사는 어근 앞에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서 접
두사, 그리고 접미사로 나뉩니다. 두자는 머리두, 미자는 꼬리 미자인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 또 접사를 한정적 접사 혹은 지배적 접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적 접사는 어휘적 접사라고도 하는데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합니다. 위에서 봤던 예에서 풋 그리고 엿 있죠. 이런 것들은 특정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사랑인데 풋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때요? 뭔가 아직은 미숙한 이런 의미가 더해지죠. 또 듣다는 듣다인데 엿듣다라고 하면은 몰래라는 말이 더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접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한정적 접사에서 한정이라는 말은 어떠한 범위를 제한하거나 명확히 한다는 뜻을 말해요. 풋사랑에서 보면은 풋이 사랑은 사랑인데 미숙한 사랑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배적 접사는 통사적 접사라고도 하는데 어근에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놀았다를 보면 놀다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접사 이가 결합된 놀이를 보면은 명사예요.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명사로 바뀌었다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뒤에 조사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이를 했다라고 목적격 조사 르이 붙고 있죠. 이렇게 품사를 바꾸거나 또는 문장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데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해서 잡다 있죠. 이거는 경찰이라는 주어 그리고 도둑을이라는 목적어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잡다에 접사 히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도둑이 그리고 부사어 경찰이로 문장 구조가 바뀝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피동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접사가 붙어서 문장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지배적 접사 혹은 통사적 접사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자주 헷갈리는 개념 정리하기라는 내용인데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간이랑 어근이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어간은 뭐고 어근은 뭐예요? 막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럼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도 저런 걸 물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나눠볼 필요가 없는 게 이것들의 개념은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눠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근은 접사랑 하나의 세트고요. 어간은 어미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일단 어근 접사를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형태 파트에서 단어의 형성을 배울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기존 단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의 중심되는 개념은 뭔지 그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어근에 붙어서 문법적인 의미가 덧붙는 접사는 뭔지 이런 거를 따질 때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질 때 어근은 뭔지 접사를 뭔지 이런 말을 토대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어간어미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품사 배울 때 용언에서 나오는 개념이었어요.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말했죠. 얘네들은 어미가 바뀌면서 모양이 변하는 가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거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간에 어미가 붙는 거는 단어를 형성하는 어근 접사 이런 것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어미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하나의 단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층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섞어놓고 자 한번 골라봐, 분석해봐 라고 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한번 연습을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덧붙이대로 보겠습니다. 이걸 주고 어간과 어미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라고 하면은 뭘 해봐야 돼요? 뒤에 어미를 막 바꿔보면 돼요. 덧붙이고 덧붙이니 덧붙여서 이렇게요. 그럼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디예요? 덧붙이예요. 얘가 어간이 되고 뒤에 오는 게 어미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형성 관점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근과 접사로 분석해 보면 되겠죠? 이럴 때는 가장 이 단어의 중심이 되는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어디서 나올까요? 네, 뭔가 어떤 물체를 벽에 붙이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붓이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붓이 어근이고, 이런 붓 앞에서 덧이라는 말이 의미를 더해주고 있고, 또 뒤에 이라는 말이 더 와가지고 또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층위가 다르다는 건 바로 이 뜻이에요. 단어의 형성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품사의 개념에서 단어 용언의 활용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잠깐 볼게요. 역대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개별 접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접사로 인해 파생된 파생어들을 제가 교재에서 많이 제시하고 그러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교재를 개정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파생어의 종류와 파생 접사를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서 그 분량을 대폭 줄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캡처를 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혹은 시간이 날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접두 파생어입니다. 다음은 전미 파생어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접두 파생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는 대부분이 한정적 접사예요. 그러니까 통사적 접사가 아니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두 파생어는 그냥 원래 어근이 갖고 있는 품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먼저 명사를 보면은 맨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없는 이런 의미인데, 맨눈, 맨다리, 맨발, 맨땅, 이런 파생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라는 접사가 있는데 이 수는 다양한 이형태를 가져요. 보면 그냥 수도 있고 수 뒤에 히읗이 붙은 형태도 있고 수 아래에 시옷이 붙은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꽝, 수탁, 숫양 이런 단어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 뒤에 히읗이 붙은 형태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히읗은 중세국어에서 있었던 흔적이에요. 중세국어에서는 체언 뒤에 이렇게 히읗이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히읗이 오고 그 뒤에 기역이나 디귿 같은 예사소리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음운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유기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티읕이 되거나 키역이 돼버려요. 우리말에서 지금 수탉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히읗이 디귿과 합쳐져서 티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히읗이라는 건 이미 없어지고 나서니까 되게 형태가 특이한 단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내용은 나중에 중세국어 할 때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동사나 형용사에서 보면은 돼 혹은 세라는 접두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미파생어입니다. 접두사보다는 양이 훨씬 많죠? 천천히 한번 볼게요. 명사에는 개라는 전미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지우개, 집게처럼요. 그 다음 이라는 전미사는 명사를 만드는 접사인데 이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왜냐하면은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또 존재하거든요. 형태는 같은데 하는 기능이 달라서 이 둘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행위나 상태 혹은 사물이나 도구, 사람, 척도 명사 이렇게 나뉩니다. 해돋이가 어떤 해가 돋는 행위,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책꽂이는 책을 꽂는 도구나 사물을 얘기하고 총잡이, 신문파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길이 넓이는 척도 명사입니다. 그 다음 동사에는 전미사 하 그리고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에는 전미사 롭 그리고 답, 하가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를 한번 볼까요? 보통 전미사 롭은 명사와 결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접사들은요, 일반적으로 특정한 어근의 품사와 결합합니다. 아무 어근의 품사와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롭은 그 중에서 명사와 결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새롭다를 보면은 새가 관형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모습이에요. 이는 통시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중세국어에서는 이 새가 명사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롭과도 결합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현대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명사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와 되게 특이한 파생어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거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 이 내용은 중세국어와 관련지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따뜻하다를 한번 볼까요? 이 하다라는 접사는 명사에 붙는 접사예요, 보통. 그래서 건강, 고요, 행복 이렇게요. 그러면 따뜻 이 말도 명사일까요? 명사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따뜻이라는 말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렵죠?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확실한데 도저히 어떤 품사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이런 녀석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규칙적 어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규칙적 어근은 자립성이 없고 뒤에 격조사가 붙을 수 없어서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접사 이 그리고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제시된 단어를 분석하는 것 같아요. 자, 좋아. 그 단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었니?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합성어니?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니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라는 거겠죠? 자, 위에 있는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높이다. 이 말은 원래 높다라는 말에서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입니다. 접히다는요? 접다라는 말에 히라는 접사가 붙었습니다. 역시 얘도 파생어입니다. 그럼 여닫다를 볼까요? 여닫다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열다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닫은 닫다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열고 닫고라는 말이 합쳐진 거니까 얘는
합성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리을이 탈락했을까요? 이거는 중세 국어 때부터 그런 의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굳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 합성어들을 볼 건데 이 여닫다처럼 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지? 왜 갑자기 저기서는 이 의문이 탈락됐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뭐 중세국어 때 그렇게 뭔가 바뀌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거를 깊게 파고들어서 왜 탈락이 됐는지, 어떤 뭐 규칙이나 법칙이 있는지 이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기는 그러면은 합성어인 여닫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품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존의 어근이 갖고 있는 품사 그리고 파생이 된 후의 품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는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높이다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원래 단어는 높다입니다. 그리고 파생 후의 단어는 높이다죠. 이게 동사냐 혹은 형용사냐 이거를 구분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거 구분하는 기준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가장 쉬웠던 거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결합하면 되는 거였어요. 는을 한번 결합해 보면은 높다에다가 는을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높는다입니다. 말 되나요? 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다는 그냥 형용사고요. 높이다에는 높인다 이게 되니까 동사입니다.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에 들어갈게. 높이다가 되고 접히다는 B에 들어가면 되겠죠. 접히다도 그냥 한번 볼까요? 원래는 접다겠죠? 이 접다가 접히다가 되었습니다. 접다에다가 는을 더하면은 접는다처럼 말이 되고요. 접히다도 마찬가지로 접힌다처럼 말이 됩니다. 둘 다 동사예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9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기억. 접두사가 명사에 결합한 단어. 니은.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한 단어. 디귿. 접두사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기도 한다. 둘 이상의 품사. 그 다음 리을. 주위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도 있다. 지금 이 리을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 꿩, 수탉, 순양, 혹은 여기 지우, 개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자료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두사의 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뒤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붙거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군, 기침, 군살이 있군. 일단 군이라는 건 접두사가 맞고 기침과 살 모두 명사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빗나가다, 빗맞다. 빗이라는 접두사가 맞아요. 나가다, 맞다. 이거 모두 용언이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 디귿. 헛디디다, 헛수고. 디디다는 용언, 수고는 명사. 그러니까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되고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 그 다음 4번. 니은 리을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이것들이 있다. 니은은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해야 돼요. 보니까 빨갛다, 노랗다 모두 용언이에요. 리을을 보니까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야 돼. 노랗다에는 셋이 붙고 빨갛다에는 새가 붙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5번. 디귿 리을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수, 꿩, 숫, 양이 있다. 디귿을 보니까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해야 된다고 했네요. 근데 꿩도 명사, 양도 명사니까
둘 이상의 품새에 결합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만 리을, 형태가 다른 접두사가 붙는다는 말은 맞고요. 그래도 앞에 게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그럼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접사의 생산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문제로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핀 접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여러 어근들에 붙어서 단어를 생성하는 접사들이에요. 이런 접사들은 모두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건 다 일단 생산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보세요. 마중, 꼬락서니 이거 파생어거든요. 그냥 보면은 모르죠. 이게 어떻게 파생어야? 그런데 마중은요, 웅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고 꼬락서니가 진짜 엄청나요. 악선이라는 접사가 붙었거든요. 정말 상상 초월이죠. 이런 식의 접사들은 정말 극히 일부의 어근에만 결합을 해요. 이런 접사들을 우리가 생산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접사가 붙게 되면은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산성이 높은 접사가 붙으면은 단어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거죠. 이 내용은 문제로도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이라고 하는 형태는요, 전미사로도 쓰이고 전성 어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 전성 어미는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먹다의 품사는 뭐죠? 일단 품사는 동사입니다. 먹는다 가능하죠. 먹다의 어미가 바뀐다고 보겠습니다. 먹고 먹니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먹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먹은 것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어떤 어미가 있냐면 이번에는 음이라는 어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먹음으로써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용언 어간의 어미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용언의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미가 바뀌는 것 뿐이지 단어의 형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품사가 바뀌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 은 있죠. 은이 붙어서 형성된 먹은이라는 이 말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마치 먹은이라는 것 전체가 뭐처럼 기능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새라는 말이 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새, 것 이렇게 새는 관형사거든요. 그러니까 먹은이라는 이 단위가 뭘 하고 있냐면 뒤에 오는 것을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기능을 하게 만드는 그 형태는 뭐냐면 뒤에 붙은 이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미를 뭐라고 불렀죠? 어미는 어미야. 근데 성격을 바꿔주고 있어. 동사인데 다른 걸로 성격을 바꿔주고 있으니까 전성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리고 더 정확히 부르려면은 뭐처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 마치 관형사처럼 성격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 먹음 이거는 어떤 말로 대체가 될 수 있냐면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책상으로서 뭐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책상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입니다. 그렇죠. 먹다는 동사인데 마치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번에는 때문에. 그러니까 음을 뭐라고 부르냐? 어미는 어미인데 성격을 바꿔주는 어미. 뭘로? 명사처럼. 그래서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품사가 명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먹은도 그렇고 먹음도 그렇고 그래도 얘네들의 품사는 끝까지 뭐예요? 동사예요. 자, 동사가 하는 거는 뭐죠? 앞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주어가 올 수 있어요. 혹은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한 문장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서술한다고 해요.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게 먹다가 한 문장을 서술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동사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장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한번 앞에 다른 말을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죠? 내가 아침에 먹은 것, 내가 아침에 먹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빵을 먹음으로써 충분히 가능하죠? 내가 빵을 먹다에다가 음이 붙으면서 내가 빵을 먹음이 된 것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 먹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서술성이라고 해요. 모든 동사나 형용사는 이런 서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미가 바뀌더라도 품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술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사나 형용사 얘네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에 뭐가 올 수 있다? 얘네를 꾸며주는 부사 혹은 부사어가 올 수 있다. 우리가 기억나는 부사 뭐가 있었어요? 뭐 빨리, 매우, 많이 이런 게 있었죠.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아침에 많이 먹은 것.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빵을 빨리 먹음으로써 말이 됩니다. 이 먹은 그리고 먹음 이것들이 여전히 품사가 동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문제에서 그게 전성 어미가 붙은 건지 아니면은 접사가 붙은 건지 이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전성 어미가 붙었다는 것은 그냥 여러 활용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사는 어떻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어의 형성에서 배우는 접사 같은 것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자, 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먹이가 서술성을 가지고 있나요?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거를 가지고 앞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이 먹다라는 말에 문장 성분이 되어야 돼요. 먹음이 내가 빵을 빨리 먹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것처럼요. 먹이도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에게 먹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한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앞에다가 빨리나 많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나요? 나는 새에게 많이 먹이를, 나는 새에게 빨리 먹이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동사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품사 자체가 명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접사로 인해서 명사의 기능은 뭐였어요? 관형사, 관형어가 얘네를 꾸며줍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보시면 나는 새에게 새 먹이를 주었다. 새 것을 말할 때 새입니다. 새 먹이를 주었다. 말이 되죠. 또는 맛있는 먹이를 주었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이 앞에 오는 녀석들은 관형사 혹은 관형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꾸며주고 있는 걸 보니까 뒤에 오는 게 품사가 명사라는 게 확실해지죠. 자, 이렇게 접사가 붙어서 새롭게 파생된 단어에는 관형사가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모의고사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7년 3월 고3 모의고사에서는 명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또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전미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18년 6월 고3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명사형은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서술하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식을 하는 대상이 부사어인지 관형어인지. 여기서 부사어, 관형어 이런 말들은 사실 문장 성분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품사로서 부사, 관형사를 배웠잖아요. 얘네들은 문장 성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장 성분이 우리가 배웠던 품사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에 포함이 되고요. 부사도 부사어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기준 하나씩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서술하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 볼게요. 가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잠으로써. 여기서 보면은 나는 충분히 자다 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술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요즘은 상품을 큰 묶다.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이런 문장 성분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서술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술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이 말 앞에 오는 것들로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그게 가능하고 나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식하는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다 같은 경우는 시원한이라는 관형어가 꾸며주고 있어요. 반대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라는 부사어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관형어인지 이게 부사어인지 아마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진짜 확실하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더라도 일단 지금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부사 혹은 부사어, 관형사, 관형어가 꾸며주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그냥 더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시원하다죠. 시원하다에 얘를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아까 얘기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관형어처럼 기능을 하는 거고요. 밝게도 마찬가지. 원래는 밝다라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드는 이 개라는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성 어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여기 표처럼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제네요. 젊음은 사전의 표제어인데 왜 늙음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가요? 젊음은 파생명사다. 반면에 늙음은 그냥 동사 늙다의 명사형이다. 그래서 표제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명사형이란 말은 용어들의 활용형이라는 거니까 그것들은 단어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단어 사전에 등재가 안 되는 거고 젊음은 새롭게 파생된 명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젊음은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음이 결합한 말로 명사니까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늙음은 단순히 그냥 명사형 어미가 붙은 말이기 때문에 또 나오고 있네요. 서술하는 기능이 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밑줄 친 부분 내용은 뭐냐면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말들 중에서 사전에 표제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파생 명사가 먼지를 찾으라는 말과도 같겠죠? 파생 명사는 일단 서술성이 없어야 되고 관용어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수줍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녀의 라는 관용어가 왔습니다. 1번이 정답인데요. 너무 쉬운데요. 왜냐면 이 의라는 말은 관형격 조사잖아요. 관형격 조사가 붙은 말은 모두 다 관형어가 됩니다. 관형어라는 거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그런 문장 성분을 말해요. 그래서 그녀가 뒤에 오는 수줍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파생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수줍음은 서술성도 없어요. 그녀의 수줍다. 말이 안 되죠.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없음은 앞에 있는 전혀라는 부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이 되죠. 서술성도 있어요. 얘는 그냥 명사형입니다. 그 다음 먹음. 많이라는 부사어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녀가 많이 먹다. 말이 되죠. 3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많음은 남들보다 라는 부사어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다 라고 서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은 빨리 걷다가 가능하죠. 부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빨리 걷다 역시 서술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꾸며주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관형사나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해 주고요. 부사나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 줍니다. 부사어는 부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관형어도 관형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품사에서 이런 품사들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학습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배울 이런 문장 성분을 다룰 때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습을 하면서 조금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배우고 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합성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법 공부를 하면서 통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문장 파트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통사 파트 혹은 통사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사라는 말을 그냥 문장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사적이라는 거는 우리말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배열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통사적이라는 거는 우리말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배열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통사적 합성어부터 볼까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여러 배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배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험 플러스 체험, 이거는 우리 학교, 철수, 친구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 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합성어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쌀, 밥, 땅콩, 이것저것 모두 각각의 체언들이 연달아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또한 관형사 체언의 구성도 일반적인 문장의 배열이에요. 첫 월급 그리고 새 신발을 보면 체언 앞에서 관형사가 꾸며주고 있죠. 이런 배열을 보이면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첫눈과 새해는 첫과 새해가 앞에서 체온을 꾸며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온이 결합된 구성입니다.
예쁜 옷, 젊은 사람을 보면은 제가 이거 많이 설명하고 있죠? 용어는 용언인데 그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마치 관형사처럼 기능을 하게 되면은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도 그리고 길짐승도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젊다에서 온 젊은, 그리고 길짐승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기르다나 뭐 길거리 할 때 길이 아니라 땅을 기다해서 온 겁니다. 거기에 관용사형 전성음이 리을이 붙어가지고 길이라는 말이 짐승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또한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 어간이 결합될 수도 있는데 용언의 연결형은 연결 어미가 붙은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보면은 밥을 먹어보다, 그리고 집을 보고 갔다 해서 어와 고는 연결 어미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다에서의 파고들다에서의 고, 이런 식으로 연결형 뒤에 용언이 어간이 오게 되면은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체언과 용언 어간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크다, 밥 먹다, 책 보다. 우리 이런 말 충분히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생략된 걸까요?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다, 밥을 먹다, 책을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조사를 생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사가 생략된 경우도 일반적인 배열이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빛나다, 힘들다, 애쓰다 이런 단어들이 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 있습니다. 빛나다 같은 경우는 빛이 나다, 힘들다는 힘이 들다, 애쓰다는 애를 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경우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자어 합성어에서도 이런 통사적, 비통사적을 따질 수가 있는데요. 지진, 일몰, 예방을 우리말로 그냥 풀어서 쓰면은 땅이 떨리다, 해가 지다, 밀이 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문장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용언 어간 뒤에 체언이 바로 붙는 경우예요. 용언 어간과 체언이 결합하려면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와야 됩니다. 오른쪽처럼요. 용언의 관형사형에 체언이 결합하고 있죠. 늦은 사람 이렇게요. 근데 왼쪽을 보면은 늦다가 그냥 벼와 만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꺾다라는 말이 어간이 그냥 쇠와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여기 있는 늦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 늦을 그냥 접사로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부사와 체언이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부사에 대해 설명할 때 부사가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미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꾸며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체언인데 근데 그거는 조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문장에서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성어의 구성 요소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사가 수식하는 거는 용언이 되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부슬부슬이라는 부사가 내리다를 꾸미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왼쪽을 보면은 부슬이라는 부사가 비를 꾸며주고 또 산들이라는 부사가 바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여기서 부사성 어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불규칙적인 어근이에요. 어근은 어근이야.
실질적인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건 맞는데 품사를 주기가 좀 애매해. 그런 게 불규칙적인 어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종류를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를 따져봤을 때 명사에 조금 가까워? 그럼 명사성 어근, 부사에 가까워? 그럼 부사성 어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나오는 부술이라는 거는 사전에 검색해도 품사가 안 나와요. 그냥 어떤 단어의 어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얘가 부사에 가까운 부사성 어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나타내는 말들은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용언 어간과 어간이 그냥 만나는 경우예요. 용언 어간과 어간이 만나려면 중간에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용언의 연결형입니다. 높고 푸르다에는 높다라는 말과 푸르다라는 말 사이에 고라는 연결 어미가 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볼까요? 높다라는 말과 푸르다라는 말이 그냥 만나고 있고 검다라는 말과 푸르다라는 말이 역시 그냥 만나고 있고 울다, 짖다라는 말이 그냥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자어 합성어에서도 이런 식의 통사적, 비통사적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독서, 하산을 풀어보면은 읽다 책을 그리고 내려오다 산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 배열과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면은 통사적 합성어를 고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배열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덮밥이 있네요. 밥은 명사죠. 명사 앞에 덥다라는 말이 왔는데 이런 용언이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된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얘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아니라 어간이 그냥 왔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통사적 합성어가 됐으려면은 덮은 밥, 덮을 밥 뭐 이렇게 됐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돌다리입니다. 돌다리는 명사 두 개가 그냥 나란히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학교 이런 것처럼 명사가 이어지는 건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 하얀색, 색이라는 명사를 앞에 오는 용언이 수식해주는 구조인데 그냥 하얗 이게 온 게 아니라 하얗에다가 관형세원 전성음이 은이 붙어서 하얀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하얀이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푸르다. 어간과 어간이 만나려면은 중간에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높고 푸르다처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간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 잘생기다. 생기다라는 말 앞에 잘이라는 부사가 왔습니다.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고 있네요. 일반적인 단어 배열입니다. 그냥 얘도 통사적 합성어.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구성 요소들의 관계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대등 합성어는 두 성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룹니다. 논밭, 듣보다, 높푸르다, 검북다 모두 앞에 오는 말과 뒤에 오는 말이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어근들 사이에 와나 과 그리고 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은 논과 밭, 듣보다는 듣고 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와나 과나 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앞에 오는 성분과 뒤에 오는 성분이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종속합성어는 앞에 성분이 뒤에 성분을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다리를 보면은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만든 다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돌이 뒤에 오는 다리를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칼날도 마찬가지고요. 날은 날인데 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늙은이, 긁어 모으다, 얕보다, 얻어먹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긁어서 모으는 거고요. 얕게 보는 거고 얻어서
먹는 겁니다. 위에 있는 대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속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융합 합성어는 구성 요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가졌을 때를 말합니다. 밤낮, 춘추, 강산 이것들의 단어는 합쳐지니까 뭐가 되냐면 밤낮은 항상이라는 의미를, 춘추는 나이를, 강산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융합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품사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의 품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근이 구성되는 방식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몇 개만 제시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사만 볼까요? 동사에 보면은 통사적 합성어에 좋아하다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이 하다를 제가 접사라고 했어요. 공부 하다에서 이 하다는 접사거든요. 체언 뒤에 붙어서 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다처럼 이렇게 중간에 연결 어미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 하다를 접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성어라고 봐요. 근데 또 관점에 따라서 좋아하다도 그냥 파생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년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어떤 세말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감자를 깎을 때 쓰는 그런 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이다. 볼까요? 오이칼, 껍질칼. 오이 그리고 칼, 껍질 그리고 칼.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다. 니은을 보니까 각작각작 그리고 사각사각 뒤에 칼이라는 말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것들은 모두 부사로 보면 된다. 그래서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배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동사 어근의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다. 까다라는 말 그리고 깎다라는 말 모두 동사가 맞죠? 그 뒤에 개라는 접사가 붙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개는 도구를 의미하는 건데 지우개에 붙은 그 개입니다. 그러면은 동사 어근의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가 맞죠? 3번도 맞는 설명. 리을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다. 보니까 도구라는 명사가 있네요. 근데 앞에 오는 긁다라는 말 그리고 밀다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미음 부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다. 박박 그리고 쓱쓱 역시 의성어 의태어 이런 계열이니까 얘는 부사가 맞죠? 부사 뒤에 접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20년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빠르게 풀어볼게요.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 중 선행 요소는 다양한 품사의 단어이지만 후행 요소는 일반적으로 명사이다. 그래서 보기에 밑줄 친 단어들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기억, 새해. 해라는 명사 앞에 새라는 관형사가 왔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 2번 소금이라는 명사 앞에 굽다라는 게 왔죠. 굽다는 뭐예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왜냐하면 는을 결합해 보면은 굽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맞는데 2번 선지에서는 동사라고 하고 있네요.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를 볼게요. 산나물. 산이라는 명사, 나물이라는 명사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결합한 거 맞는 설명. 4번 척척박사. 척척이라는 의태어 그리고 그 뒤에는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부사와 명사가 결합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어린아이는 어리다라는 형용사의 활용형,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정말 많은 내용을 했는데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강의, 드디어 이제 문장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모두 열공!